불안정 애착이란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내가 세상을 탐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애착 대상에게서 위안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착 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안정기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36개월 동안 가정보육을 못해서 우리 애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안정애착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랑 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아이와 보냈고, 특히 주 양육자와 아닌 사람을 가려내고 애착을 막 형성하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그랬다면 그 양육자가 아닌 아이가 가장 많이 양질의 친밀한 시간을 보낸 사람, 아빠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시터님이라든지와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겠죠. 주 양육자가 엄마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주 양육자가 아니라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누군가와 안정애착을 형성했다면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 주 양육자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면서 또 그 이외의 다른 양육자들과도 애착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주 양육자는 자라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반드시 엄마가 아이의 주 양육자여야지 아이에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왕조도 그렇고 또 서양 귀족들도 그렇고 높으신 분들은 영유아 시기에 보통 유모들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 1000년도 넘게 그래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애착 형성이 잘못된 걸까요? 36개월 동안 가정보육을 다 못 채웠어도 대개는 애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애착 대상이 친밀한 시간을 통해 얼마나 아이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의 욕구나 필요를 알아채고 이해해주는 경험을 제공했느냐예요. 질적으로 좋은 상호작용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애착에 어려움이 있어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환경적으로 일관적으로 아이에게 반응을 해줄 주 양육자가 부재했거나 애착 대상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도 적절한 반응을 못 해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애착에 대해서 특히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적응할 때예요. 낯선 어린이집인데도 아이가 적응을 너무 잘한다 라고 해도 애착에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하시고,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울고불고 한다 이래도 애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제가 우선 애착에 관한 한 유명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영아기, 거름아기 아이들에게 일부러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애착 유형을 안정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눴어요. 대개 0에서 만 2세 아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를 낯선 곳에 데려가서 주 양육자, 주로 엄마인데 주 양육자와 분리를 시키고 낯선 사람과 잠시 남겨둡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고 낯선이는 방에서 나가요. 안정 애착인 0에서 2세의 영유아는요, 맨 처음에 엄마랑 떨어질 때 엄마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엄마에게 가서 위안을 받고 진정이 되겠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애착의 핵심이니까요. 두 가지 상황, 처음에 엄마가 떠날 때와 낯선이와 있다가 엄마가 돌아왔을 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아이들을 안정애착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불안정애착으로 간주합니다. 이 검사는 실제로 임상이나 연구에서 애착을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는 이 실험 상황이 어린이집 가는 거랑 비슷한 데다가 또 이 실험이 워낙 유명해서 요즘에 양육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부모님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갔을 때 아이가 빨리 적응하면 적응하는 대로 불안해하시고 울고불고 하면서 적응을 너무 못해도 내가 애착 형성을 잘 못해줬나 하면서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위의 안정애착 판정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적응은 아이가 기관에 간 시기, 아이의 기질적인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이전의 다양한 경험들,
외부 활동을 많이 했냐, 여러 양육자가 돌봤냐 등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애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아이가 무섭거나 속상한 여러 상황에서 애착 대상을 찾고 안정을 받으려고 하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보일 때 불안해 보인다던가 친구랑 잘 못 어울린다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던가 심지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찾거나 아니면 혼자 너무 잘 놀아도 혹시 어렸을 때 애착 형성 잘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시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마치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엄마 껌딱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애착을 잘못하면 아이 정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애착을 기계적으로 오해하면서 생긴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는 다른 요인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불안정 애착과 관련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겪는 정서 문제가 다 애착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착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더 못 내줘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적절한 도움도 주기가 어려워요. 애착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시면 그 미안함 때문에 아이를 더 과하게 보호하려고 하신다던가 아이에게 훈육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이를 더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감싸기만 하셔서 결국에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즉 아이를 더 망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의 사회성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경우 우리 아이가 애들이랑 잘 못 놀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검사해보면 애착과 관계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드물지만 애착 때문이라면 이게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인 양육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 태도의 문제인지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할게요. 애착은 아이들의 사회정서 문제를 설명하는 맞는 키가 아니다. 애착으로 문제 원인을 돌려버리면 아이의 어려움에 적절하게 개입하기가 어렵다. 애착 자체보다는 환경이나 훈육 방식, 양육 태도들을 점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자면요. 요즘 부모님들 애착에 대해서 과하게 걱정하고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아기가 어릴 때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애정을 주려고 노력한다면 애착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24시간 대기조처럼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서 반응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애착이 아닌 문제가 더 많으니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사도 받으면서 적절하게 아이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